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는 개선됐지만 소비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민간 조사업체 컨퍼런스 보드는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5.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기록인 101.3을 밑돈 것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 102.2보다도 낮았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 집값 동향을 나타내는 스탠다드&푸어스 케이스 쉴러 지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2월 달 이 지수는 전달보다 0.9%,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달보다 0.7%, 작년 2월보다는 4.7%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미국 20대 주요 도시의 2월 주택가격 지수는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트위터 주가는 실적 사전 유출 이후 18%나 폭락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날 거래 종료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금융정보회사 셀러리티가 실적을 미리 공개한 겁니다. 트위터는 1분기 주장순이익이 7센트를, 매출은 4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매출은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간 순이익 전망을 상향시킨 제약사 머크는 5%대 랠리를 펼쳤습니다. 머크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줄어든 94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90억 9천만 달러를 웃돈 겁니다. 같은 기간 머크의 순이익은 44% 급감한 9억 5,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머크의 1분기 조정 순이익은 85센트를 기록해 예상치를 8센트가량 웃돌았습니다. 머크는 달러 강세에 따른 타격으로 1분기 매출액이 5%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드디어 이틀간의 일정으로 4월 FOMC 회의가 시작이 됐죠. 일단 시작이 됐고요.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또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결과 또한 내일 FOMC 회의 결과와 동시에 받아들게 되는데요. 때문에 지수는 부담을 제법 느낀 듯합니다. 혼조세를 빚었는데 오른 지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지수 확인하기에 앞서서 지표부터 전해드릴게요. 간밤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많았었는데 일단 지표부터 챙겨드리면요. 주택 관련 지표는 최근 들어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괜찮았습니다만 역시 소비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4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95.2를 나타냈는데 예상치는 100을 훨씬 더 웃돈 정도였었거든요. 역시 소비 지표 좋지 않았고요. 주택 관련 지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대도시 집값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케이스 쉴러 주택가격 지수가 역시 6개월 내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때보다 0.9%, 1년 전보다는 5%가량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 관련 지표는 최근 괜찮게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지표임을 역시 드러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머크, 화이자, 제약사 쪽의 실적이 잇따라 나왔고요. 화제를 부렸던 건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바대로 트위터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도 사실 아주 썩 좋진 않았는데 이 안 좋은 실적이 장 마감 후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금융정보업체가 미리 이 실적을 공개하는 바람에 장 중에 폭락해버렸습니다. 장중에는 28%까지 폭락했었다가 종가상 18% 급락세로 끝이 난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 마감가 준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 이 와중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역시 0.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만 조금 더 빠졌네요. 0.1%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쪽을 살펴볼 텐데요.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가 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여지는 영국 FTSE 100지수 정도만 1%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 그쳤는데 그리스 모두 다 마이너스로 끝이 났죠. 이 그리스 해결 기대가
기대감에 전날 상승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스 협상의 수장 헤드를 교체한다는 소식에 그리스 협상이 조금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던 것도 바로 하루 전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까? 또 이렇게 약간 우려하는 전망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유럽 증시도 일단은 일제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 대형 이벤트에 대한 결과를 한번 듣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우리 지수는 코스피가 2140선 정도에서 또 추가 하락하며 끝이 났죠. 오늘은 문제 추세 하락을 일으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삼성전자의 본 실적이 또 하나의 IT계 쌍두마친 LG전자와 함께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때마침 LG전자는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G4도 오늘 공개함과 동시에 실적도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IT 주가의 흐름이 가파르게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이슈 관련해 전망까지 깊이 있는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내일이면 결과를 듣게 되는데 작년 4분기에 2.2% 성장했던 미국이 1분기에는 1%대 초반 성장도 어렵다. 1%도 미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앞서 나오고 있네요. 네네. 결국은 여러모로 미국 경기가 좋은 양상을 보여왔는데, 끝내 고용 분야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그 경기 회복의 불씨를 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작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말에 예상만 해도, 1분기 미국 경제 이 성장률 예상치가 한 3% 정도였었고, 올해 초만 해도 약간 떨어져서 2.8% 정도였는데, 최근에 조사된 한 80여 개 글로벌 은행들의 1분기 미국 GDP 전망치 평균이 성장률 평균이 한 1.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어떤 금융기관들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고요. 원인은 아마도 주요하게는 소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진하고, 또 하나 달러 강세로 또 어떤 수출에서의 어떤 부진 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소득과 소비 양쪽에서 다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간 많은 희망적인 시그널들이 미국 경제에서 나왔는데, 결국 오늘 밤 분기 GDP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근본적인 어떤 경기 회복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상황 앞으로 미국의 어떤 금리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 계기로, 이번 GDP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심리나 기대, 또 전망들이 좀 재조정되고, 아마도 위축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다시 경기 상황이 다소간은 좀 악화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중국마저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어서, 세계 경기가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작년 3분기에 5%대 성장했던 미국, 4분기에 2%대까지 낮아지더니 이번 해가 바뀌고 1분기에 또 1%대까지 되네 만에 지금 이렇게까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미국 연준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FOMC 회의를 막 진행 중에 있는데 3월달 FOMC 회의에서는 인내심 문구를 삭제하면서 마치 금리가 곧바로 조만간 올려질 듯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FOMC 회의 끝나자마자 신규 고용이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지표들이 모두 다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4월 FOMC 회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때문에 많이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고용지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좋은 이 신호를 보냈고, 그래서 아마 FOMC도 이에 대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좀 더 뚜껑 열어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초만 해도 미국 금리 인상이 뭐 빠르게 6월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점쳐졌었고, 그러다가 뭐 6월 얘기는 쑥 들어가고 이제 9월이냐 12월이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FOMC도 상당히 좀 신뢰를 하고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례 회의 후에 이 성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내심, 요가 계속 얘기가 됐었었는데 삭제가 되면서 의외로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에서 소비 소득이 부진하고,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아주 완연한 지표라고 하면은 결국 GDP 성장률일 텐데, 물론 고용과 결부된, 결국 여기서 뭐 좋은 신호를 포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고용 지표도 뭐 여전히 안 좋은 그런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다시 이 FOMC 성명에서 인내심이라는 용어가 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즉 인내심 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미국 금리 인상이 언제냐, 이게 관건일 텐데, 뭐 일각에서는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노동시장 회복세가 좀 보이지 않고, 그리고 2% 정도의 인플레 목표치 도달 가능성이 좀 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좀 합당한 판단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연내 이런 조건들을 뭐 모두 만족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기에, 저 개인적으로도 연내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4월 FOMC 회의에서는 회의 끝나고 나서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도 잡혀있지 않고, 옐런 의장은 원래 시장과 소통하면서 통화정책 바꾸는 것을 선호하는 타입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번엔 여러 정황으로 밀어볼 때 좀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얘기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4월 FOMC 이후에는 5월 달은 FOMC가 없고 곧바로 6월 FOMC가 열리게 될 텐데, 6월이면 2분기 지표들을 아마 보게 되는 시점이겠죠. 2분기에는 지표들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 때문에 6월 FOMC 회의에서는 그래도 금리 인상 시그널이 재차 나오지 않을까 의견들도 있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 시기가 연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유사하고 미국도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자산 시장은 좀 상당히 좀 호황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까지 이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물 경제는 거기에는 크게 못 따라오고 있는 뭐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좀 선제적인 시그널로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도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었는데, 지금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고용 부분에서는 여전히 회복세까지는 좀 상당히 멀어 보이고, 요게 뭐 지금 1분기, 조금 뭐 2분기면 3개월 더인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좀 뭐 크게 뭐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좀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올해 6월까지도 그렇게 크게 미국 경기가 아주 상당히 좀 현격하게 좀 좋아지리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1분기 지표가 좀 일시적으로 둔화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질문 드리긴 했는데, 어제가 2분기에도 뭐 곧바로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일본 얘기가 한창이에요. 뭐 환율 얘기도 쭉 한번 해볼 텐데, 당장 일본은 내일 모레 일본 금정위,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그런 회의가 열립니다. BOJ 회의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하느냐 마느냐 전망들이 이번에는 분분하네요. 네네. 일본 경제가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뭐 전보다는 경기가 많이 좋아진 것은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달러나 유로화처럼 아주 국제적인 수용성이 높은
통화가 아닌 그 일본 엔화로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위험과 코스트를 동반하는 그 정책이고요. 그럼에도 하여튼 뭐 일본 경기가 양적 완화로 인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뭐 이 정책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또 일본에서 그 소비세 그 인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 재정 구조가 너무 취약하고 정부 부채가 뭐 세계 최상급이다 보니까 소비세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뭐 현재로서는 뭐 소비가 좀 완연하게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연기를 했고요. 그 바람에 이를 두고 그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주에 일본의 그 정부 신용 등급을 그 A+에서 A로 그 강등을 했습니다. 물론 모디스는 지난 12월 달에 강등한 바 있고 하여튼 두 개 회사가 일본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유사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재정 건전성에 좀 더 제고하는 그런 그 소비세 인상 정책에 좀 더 힘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 경기 회복을 위한 이제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것이냐에 관심이 뭐 쏠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굳이 지금으로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양적 완화를 뭐 선택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마저도 또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최근에 미국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 부진이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 경기가 못 살아나고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큰데 여기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또 역시 또 미국의 그 달러 강세를 더더욱 부추길 수도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눈치를 뭐 크게 또 보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게다가 미국 경기가 뭐 잘 나가면은 뭐 미국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상당히 또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좀 압박받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또 쉽게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그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너무 부진하다, 일본 경기 회복이 너무 부진하다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이 들면은 오히려 그 엔화 표시 국채를 시장에서 투매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좀 더 뭔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아주 좀 확실하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추가 양적 완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요구나 그런 어떤 의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를 시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래요. 국제 신평사들의 눈치를 안 보려면은 소비세를 올리긴 해야 되는데, 그럼 또 경기가 너무 죽고, 또, 양적 완화를 대놓고 하자니 달러 강세로 안 그래도 고심이 큰 미국 눈치가 보이고, 일본도 스탠스가 아주 넓진 않다 생각이 드는데요. BOJ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뭐 추가 양적 완화 결정도 안 났는데, 원엔 환율은 재정 환율이죠. 이미 7년 2개월 만에 100엔당 800원대 어제 진입을 해서 이 이슈가 아주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 분위기로 간다면 사실 원화 절상 속도가 빠른 것이 지금 원인이라고 하는데 800원대의 그 초반 진입도 2분기쯤 볼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더라고. 배경과 전망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일본의 양적 완화는 많은 주변국들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좀 상당히 비정상적인 정책이고요. 자기네 경제 내에서도 양적 완화로 인한 어떤 경기 회복의 효과가 뭐 제한적이거나 또는 뭐 단기적이거나 때에 따라서 또 어떤 자산시장 버블을 유발을 할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히 일본하고 이게 뭔가 수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겹치게 되는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받게 되는데 물론 이런 피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자기네가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원엔 환율이 재정 환율 직접 거래가 되는 어떤 실거래가가 아니고 이론적인 재정 환율이긴 하지만은 과거 7년 내에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하락세도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진입하긴 했지만은 800원대의 원엔 환율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여기다가 이런 그 하락세의 엔화 팽창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의 그 신용등급 강등도 또 엔저에 항목하는 또 중요한 그 요인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뭐 개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뭐 별로 좋은 해법은 아니겠고요. 그 엔저 현상이 또 너무 과도하게 심화되는 것도 역시 또 일본이 바라는 바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요건 예를 들어 과격한 그 엔화 가치 하락세는 일종의 그 엔화 팽창 정책의 실패를 의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마저도 뭐 아주 그 과도한 하락세는 그렇지 원치 않는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부분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좀 더 그 어떤 그 환율 자체에 대한 뭐 개입이라기보다는 그 이 기업들 그 수출하는 그 기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좀 뭔가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게다가 원엔 말 그대로 재정 환율이기 때문에 곧바로 뭐 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오퍼레이션 단행하기도 조금 버거운 그런 그야말로 이론적인 환율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FMC 회의에서는 이번에 별게 안 나올 것 같으면 달러도 당장 뭐 강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본 엔화도 최근에 뭐 급격하게 엔저로 돌아선 건 사실 아니었는데 추가 부양책이 안 나왔다고 했을 때 원엔 재정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지금 뭐 상황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물론 뭐 800원, 뭐 700원대까지 그렇게 급격히 내려갈 일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없겠지만은 하여튼 뭐 900원 초반 또는 800원대, 800원 후반대에서의 원 환율이 좀 형성되어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뭐 지금으로서도 900원대 들어와서도 상당히 그 수출에 아주 큰 피해를 받았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현대자동차, 기아차에서 굉장히 좀 성과가 안 좋은 것이 지금 엔저 그리고 일본의 엔화 팽창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큰데요. 하여튼 지금 그 정도 환율대를 전망을 하고 기업도 또 정부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엔저는 일본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고, 원화 환율이 이미 800원대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나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명근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급격하게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아침에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 드렸는데, 시장이요 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늘 계단식으로 올라요. 조금씩 찔끔찔끔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폭포수처럼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되느냐, 팔지 못하는 구간이, 올라갈 때 한없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질 때 폭포수처럼 떨어지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될 맹점은 뭐냐면요, 구간으로 2%, 3%, 뭐 5%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어떻게 잡고 갔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크게 나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의 급락을 정도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회사에 대한 성장성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자꾸 짧게 끊어놓고 보니까 여기서 크게 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위에서 사는 경우는요, 결국은 급락이 나오면 버티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 자꾸 추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위험한 짓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보지 마세요. 그건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주요 외신하고 그리고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혼조세 속에서 약간 조금 소폭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혼조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FOMC 회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 이거 뭐 손을 잡는 건데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이 악수로 일본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악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지금 국제적 정세 변화, 그 다음에 또 국제 뭐 이런 경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투영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래 보면 첫 번째 화진이 3인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가 보이죠. 그죠? 자, 이들이 손잡은 이유는 분명히 중국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테슬라 앨런 머스크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 기사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넥스트 빅 아이디어가 스트롱 파워다. 스트롱 파워. 결국은 뭐냐? 스토링 파워. 스트롱 파워가 스토링 파워네요. 저장 전원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다음 아이디어, 큰 아이디어는 스토링 파워, 그러니까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요. 자, ESS 배터리 시장의 전성 시대를 좀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기사에 쭉 밑으로 내려보면요, LG 케미칼이 나옵니다. 그죠? LG 케미칼 and 삼성 SDI가 나오죠. are already supplying. 그들은 이미 리튬 이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에너지 스토링, 그러니까 저장 전원 장치 쪽으로 캘리포니아하고 다른 여러 국가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최근에 들어와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좀 가파르게 조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요.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 ESS 배터리 시장, 요거에 대한 전성시대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눈독을 또 들이고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성장 동력, 그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픽으로 좀 세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LG화학이 있을 테고요.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으로는 세방전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목 꼭 좀 유심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 보면서 빠르게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셸 오바마도 보이고요. 예. 자, 이들이 손잡은 이유가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사가 제일 눈에 띄네요. 불황형 경상흑자, 덫에 걸린 한국 경제. 이 기사 가장 눈에 띕니다. 자, 요거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진 눌린 내수에 환율 복원력 붕괴, 30년 불황, 일본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막대한 가계부채가 타시고, 이제 소비가 급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황형 소비죠. 그죠? 불황형 소비다 보니까, 수입하는 쪽이 오히려, 그러니까 수출, 이런 쪽으로 불황형 흑자 패턴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각국 돈풀기, 즉, 유동성 장세, 유가 하락도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왜 안 했을까요? 금융당국이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안 했죠.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보면 경기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재래시장만 가보셔도 정말 경기 좋지 못하다는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돈이 갈 곳을 잃었죠. 결국은 금리 인하 때문에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황이 겹쳐지고 있는데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결국은 이 불황형 흑자를 견디지 못하면 다시금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늑장 대응이 남아 금융당국이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직 양적 완화를 시행 안 한 시점에서도 주가는 어느 정도 부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된다면 주가는 급격하게 또 더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30년 불황, 기업 엑소더스 부채질, 산업 공동화 우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어렵다 얘기해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명분을 하나 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돈을 좀 풀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할 시기가 왔다라는 명분을 자꾸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주가에는 변동성 요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종목적으로 명확한 산업 성장세들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이니까요. 크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인데요. 크라우드 펀딩.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이었습니다. 개인 P2P,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이었죠. 그런 P2P가 불법이었는데 정무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자금 조달 길을 넓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이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존 금융주의 또 다른 피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을 빌리러 가려고 하면 어디를 갔어야 됩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이 뭘까요? 기존 지금의 우리가 우리 앞에 감독님이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계세요. 그 결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결혼을 하시려고 그러면 집을 사야 될 거예요. 집을 전세 자금 대출을 받거나, 갑자기 쑥스러워하시네요. 자, 전세 자금 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 기존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은행을 가야 돼요. 기존 금융회사들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자, 내가 이 방송국의 카메라 감독이고 내가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이게 P2P 대출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그 글을 보고 이분에게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승인이 나면 바로 개인들의 돈을 빌려서 본인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P2P가 이제 허용이 된다. 이 좀 쉽게 설명되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게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 높은 이자 보고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왜? 자, 은행이요. 예금금리 있잖아요. 예금금리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대출금리는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금금리 어차피 낮게 받을 거, 요 개인 간의 대출을 하면 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금금리는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폭이 좁아진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마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기존 금융주는 피해를 본다는 얘기고, 앞으로 핀테크 산업 쪽은 더 활성화가 된다는, 이 얘기를 지금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기존 금융주로서는 피해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기사로 잡아온 게 구본무 회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강도 세지는 구본무 회장.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우고 혁신적 생각을 해도 실행 안 되면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행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 보이는 게 중요하다. 비주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현상만을 뒤척여서는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에 집중해. 자, 이 혁신에 이제 LG전자도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LG전자 참 몇 년간 수도 없이 고생하고 탈도 많고 얘기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LG전자가 새로운 빛을 좀 봐야 될 때가 아니냐,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전 이런 위기, G4 출시, 이런 핵심 계열사 사업 중대 분수령 와 있다. LG전자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변화는 곧 주가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지금부터 보시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강연회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주식시장이 쉬죠. 노동절 때문에 5월 1일 금요일 날은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5월 2일 토요일 날은 유안타증권 구로지점에서 지금 강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의 전화 1577-7451번이니까요. 많이들 문의하셔서 오시고요. 제가 요거 방송 마치고 8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또 공개 방송도, 즉 오프라인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제한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 조정 국면이 진입이 됐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기간 조정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이 기간 조정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고 또 많이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봤는데 외국인도 기관도 가장 많이 정리한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런 삼성전자가 오늘 본 실적을 앞두고 일단 4거래 연속 밀려 시장에 큰 하락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원유 환율이 900원대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수출주가 후진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도 급락했었고요. 전일장 지수의 모습도 좋지 않았는데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좀 추가해서 제가 삼성전자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요. 일단 어제 그 애플 컴퓨터의 깜짝 실적 발표 이후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나라 애플 컴퓨터 관련된 부품주들 상승이 크게 돋보이는 어떤 그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간 이제 그 관망 양상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일단 두 가지로 보는 상황이겠죠. 반도체 시황의 지속적인 이제 상승 부분 하지만 이제 그 여기에 실질적으로 갤럭시 S6에 대한 어떤 그 깜짝 모멘텀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 많이 사실은 기대했던 것이 시장 내에서의 관심이었지만 지금 이를 이제 그 위협하고 압박해오는 어떤 그 중국 현지 내에서의 지금 움직임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내에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그 북미 대륙에서의 그 현지 판매량보다도 더 많은 2천만 대를 증가하는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능가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 보였는데 이제 그 샤오미를 비롯한 샤오미에서의 새로운 이제 그 조만간 엣지 양면 엣지를 내놓는다라는 그런 그 발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갤럭시 S6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리고 지금 모멘텀 부분을 상당 부분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하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유동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일단 이들의 이제 그 실적이랄지 전반적인 그 업턴 터닝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조금은 좀 관망 양상의 어떤 그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어제 이제 시장 내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또 그 하나의 또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전, 실적 발표 직후, 실적 발표 직후에 조금은 더 상승세를 타는 그런 움직임 나타났었다라는 것. 실적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예상치를 부합 내지는 예상치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들.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비 대비해서도 매출 쪽보다는 이익 쪽에서 영업이익 쪽에서 상당 부분 그 시장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감을 초월하는 그 능가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롯데케미칼 역시 3%가 넘는 급등세로 그동안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나줬다라는 것. 오늘도 이제 그 대한유화를 비롯한 조금 뭐 소재주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여전히 이제 그 초점 맞추시면서 같이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내추럴 엔더텍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추럴 엔더텍 하면은 이제 뭐 건강식품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이제 그 바이오 제약주하고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추럴 엔더텍의 어떤 그 분위기로 인해서 바이오를 비롯한 제약주들의 어떤 그 급등 상황들이 지금 주춤거리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뭐 내추럴 엔더텍의 거래량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래량 나타났죠. 과연 이 부분이 손바뀜이냐? 파는 사람은 무엇이고 또한 이를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는 사람은 긴 그림에서 사는 부분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거. 초단타 어떤 그 모멘텀 주가 상황에서 급락 부분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분명히 사셨던 분들이 높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내 그분들 다시 팔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조금은 좀 내추럴 엔더텍 아직까지 물론 오늘 이제 그 소비자 보호원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주식들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내추럴 엔더텍의 어제 거래 대금이 7,900억 원, 시가총액의 9천억대 거의 육박하는 삼성전자 거래대금 2배에 달했다고 하는데 내추럴 엔더텍 오늘 소비자원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FOMC 회의 부담감이 좀 있나 봐요. 그냥 혼조 정도로 맞췄는데 기업의 실적 발표는 역시 본물을 이루었습니다. 제약사인 머크와 화이자 실적도 눈에 띄었는데 트위터는 급락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지금 1분기 실적 지금 본물을 이루듯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 희비교차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SNS의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장중에 25%가 넘는 급락세가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기대치와 결국은 이렇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거나 어느 정도 부합을 능가하는 그런 실적을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가 결국엔 실적 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주식의 어떤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트위터 시장의 기대만큼 못 나와줬다는 거 적자가 이제 지속되는 적자의 폭이 좀 커졌다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조금은 좀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머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은 일단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 내에서 실적 악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예견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머크 같은 경우는 향후에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 상향 조정이 잇따르게 나타나면서 그 상황들 플러스 5%대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FOMC 회의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1분기 머크사의 기업 실적 악화의 가장 큰 부분은 달러화의 초강세 국면이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초강세 국면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의 급등 부분 초강세 국면이 일단 완화되고 달러화 약세 국면이 계속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쪽에 시장의 투자 심리에 무게가 좀 실리게 되면서 시장이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것. 과연 이제 그 옐런 의장이 다른 부분 다 차치하고 금리 인상 시점이랄지 이런 부분에 일단 변화가 없다라면 과연 이제 그 달러화의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지금 현재 그 기업들의 실적과 맞물리면서요 가지시는 것도 좀 좋은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중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일본 시장의 움직임 더 나아가서는 원엔 환율의 움직임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 계속 주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큰 그림 일단 차익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변화는 분명히 없다라는 것. 그 거시 변수의 변화는 분명히 없다라는 것. 달러의 약세의 지속 전망에 따른 어떤 그 이머징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로의 지속되는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부분. 여기에서 우리 시장 분명히 수혜를 보고 있음도 분명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혜를 볼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그 차별화 슬림화를 염두해야 될 부분들은요. 실적에 의한 엇갈린 부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실적
실적에 의한 엇갈린 부분은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 밸류에이션 과정으로 평가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밸류에이션에 의한 고평가 부분이냐, 저평가 부분이냐, 이를 통해서 주요 수급 주체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냐, 아니면 매도세로 반전할 것이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한 어떤 그런 매매 전략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밸류가 실적으로 정당화된다면 주가는 간다. 뭐 그 얘기신데요. 조금 전에 삼성전자 1분기 본 실적이 나왔습니다. 거의 잠정 실적에 부합한 수준. 5조 9천억의 영업이익이요. 매출 47조였는데 매출 47조 1,179억 원, 영업이익은 5조 9천억보다 약간 더 나온 9,739억 원 정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는 문제가 없을까? 반등할까요, 대표님? 아니, 반등 쪽을 보는 것보다는 일단 뭐 그냥 보합권 정도, 뭐 일수적인 뭐 반등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저 같으면 일단 한 발 빼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은 조금은 좀 미루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사실 시장에 알려진 것 외에 오히려 우려감 부분이 조금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애플 컴퓨터의 그 선전 부분, 특히나 중국 시장 내에서의 선전 부분, 그리고 그 갤럭시 S6가 갖는 그 엣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차별화 부분을 지금 샤오미에서도 지금 출시를 지금 예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앞으로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너무 그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적인 마인드보다는 시장 중립적인 마인드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내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서서히 재편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조선업종에 대한 말씀에 좀 빈도 내지는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수급 상황을 좀 본다라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그 자료 내지는 어떤 그 통계를 통해서도 좀 HTS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 2분기 이후를 그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 2분기 이후 1분기의 턴어라운드 업종은 증권업종과 화학업종이었다라면 2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강한 업종은 아무래도 조선업종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좀 공부 좀 더 해보시고요. 이런 상황들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현재 실적 중심의 매매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한 어떤 그런 매매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 호남석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상을 능가하는,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들 내주면 조금은 더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 한번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요. 저점 대비 많이 올랐던 화학주의 롯데케미칼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더 가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하셨습니다. 조선주 원래 좋게 보셨는데 2분기 턴어라운드, 특별히 어제 현대중공업 실적 안 좋은 것 보고 턴어라운드 확신을 가지면서 더 가고 있죠. 조선주 뷰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하셨습니다. 삼성전자 본 실적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의견은 중립으로 조정하셨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기에 앞서서 삼성전자 본 실적 가운데 부문별 실적 한 두 가지 정도만 언급을 더 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9,793억, 매출이 47조를 살짝 넘긴 47조 1,179억 찍었는데요. 이 가운데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IM 부문, 그러니까 휴대폰이 포함된 이 IM 부문의 영업이익은 2조 7,400억 정도 잡혔습니다. 기존 반도체가 한 3조 정도 영업이익을 하고 IM이 한 2조 정도 올리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반도체는 거의 시장에 부합했지만 IM 부문, 그러니까 휴대폰이 생각보다 많이 팔려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이두코 멘토님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얘기 또 관심주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추세 이탈하면서 코스피도 5일선을 지금 내준 상황인데 본 실적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표님은 이 정도 실적으로는 반등이 글쎄다 하셨거든요. 중립 의견을 내셨는데 이두 코멘터님은 일단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실적적인 부분들 어차피 뭐 부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추세는 조금은 변화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에 있어서의 반등의 요인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좀 가만히 시장을 좀 보면은 이곳저곳에서 좀 찜찜한 상황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제도 시장을 항상 여러분들을 배신할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어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포착이 되었죠. 우리 시장을 단기적인,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확인하자라고 했던 지표가 이동평균선, 5일선과 11선.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포 이탈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을 때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5일선과 11선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5일선이 이탈된 채로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줬죠. 그것도 삼성전자를 하방으로 꺾어버린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순환매를 이용해서 지수를 받쳤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흐름,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이다. 이것이 이제 추세 반격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좀 분명히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넘게 하락하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지수는 111선을 좀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걸쳐 있는 모습,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11선이 이탈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투자 심리가 약하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뭐 오늘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었지만은 130만 원대 초반까지도 하락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121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지만은 140만 원대 중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투자 심리 자체가 현재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하방으로 확연하게 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지속 하방 추세,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의 영향이 시장의 순환매가 대부분 돌았다라고 했을 때 그 순환매를 돌았던 섹터들도 서서히 차익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무리해서 베팅하기에는 시장이 또 언제 또 소용돌이로 돌변해서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섹터, 뭐 IT 부품주들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권에 두자라고 했었던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덕선 하이메탈이라든지 크루셜텍,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세 가지 종목들의 공통점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그런 상승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들, 수급적으로 있어서 기관들의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어제 한 종목 추가적으로 관심권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S맥이라는 종목. 자, 어제 S맥이라는 종목이 한 8% 정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죠. 어제 이제 그나마 이제 어제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 한 8% 정도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지 않았는데 양호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어제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져 주었죠. 한 1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한 20만 주 정도 되는 움직임이었다가 100만 주 넘는 대량 거래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S맥은 단기적인 상승폭,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거래량적인 측면들 어느 정도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시에 차익 실현을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나머지 IT 부품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가 일단 하락이 멈추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IT 부품주들, 눌림 목적인 부분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이제 통신주들 중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LG U+ 같은 종목들 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은 3%, 2%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주었지만은 LG U+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 정도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일단 기관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근데 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었죠. 어제 실적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은 양호했던 실적, 그리고 인터넷과 TV 가입자 수 또한 7% 이상권의 증가세를 하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기술적으로 양음량의 패턴, 오늘 양봉 캔들의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11,000원대의 돌파 강력하게 좀 나와줘야 조금은 저항선 돌파형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도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온지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 포털 사이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다음과 네이버의 치열한 경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 웰렛, 네이버의 네이버 페어 같은 핀테크 산업의 치열한 어떤 경쟁 구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공인인증서도 서서히 폐지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핀테크 관련된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이 될 텐데, 그 중심에는 네이버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62만 원대까지, 최근에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62만 원대까지 하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최근에 바닥권을 가지고서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좋은 그런 수급을 흐름을 타고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흐름들 72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조정식 매수 관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하고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권에 좀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서, 자, 현재 오늘 동종가 예상 지수에서는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5일선이 저항이 받는 그런 부분들, 11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되돌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장은 바앤홀드장 아니고 어떤 종목을 샀다면 빨리빨리 트레이딩이 필요한 그런 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S맥 어제 예상 적중하셨습니다. 단기 매도 사인 내셨어요. 거래가 많이 실렸다는 이유 드셨고요. 오늘 신규 관심주로 네이버 얘기하셨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바닥 탈출형 네이버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조정 시 매집 관점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멘토님과 함께 해봤네요. (4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주당 10만 원이 빠진 삼성전자가 조금 전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잠정 실적과 거의 부합한, 세부적으로는 예상을 그것보다 약간 더 뛰어넘는 본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추세적인 하락이 이미 시작됐고, 삼성의 경쟁자를 할 수 있는 중국의 또 샤오미, 중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이쪽 회사에서 양면 엣지 스마트폰을 내는 등 이 경쟁 관계 구도도 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미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오늘 본 실적 별로 큰 반등의 모멘텀은 못 될 거다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혼조세로 끝났고 유럽은 급락했었는데요. 잠시 후 개장가 들고 저는 2부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